안녕하세요. 제가 저를 한번 소개를 하는 걸 만들어 보니까 여기에 정부 부처이 기업 자문이라고 했는데요. 기업에 실제 기업 자문도 했지만은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전 부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실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 말도 잘 못해요. 지금 항상 제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에서 뭐 해달라고 뭐 이렇게 자문해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재경부라든지 뭐 IMF 시작됐을 때는 재경부에서 자문해서 자경부에서 국가 살리기 한 재경부 자문도 좀 있고 뭐 최근에는 합참 자문까지 합참인데 빨리 나온 게 진짜 잘한 것 같기도 한데 그 해수부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건이 해수부 자문해줘. 저도 해수부 세월호 등등 국방부도 그래요. 경찰청도 그래요. 제가 심지어는 청와대 NSC 자문 했었어요. 그래서 뭐가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죠.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근데 이거 말하면 또 안 되니까요. 또 이번에 언제 뭐 미국에서 뭐 우리 군축한다, 미군 감축한다고 이야기하길래 그 쉽지 않을 건데 전 알고 있었습니다.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세계에서 최고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큰 나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고의 언론이 어디입니까?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하루에 3번 에디팅을 해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요. 8시간 런던에서 해요. 아니 뉴욕에서. 그 다음 8시간은 런던에서 해요. 다음 8시간 어디서 해요? 서울에서 합니다. 지금 제가 위치는 옛날에 위치는 어디였냐, 몇 년 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5년 전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빌딩이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련된 뉴스는 세계에 금방 나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육정책도 금방 다 나가요. 뉴스거리 그냥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참 오늘 이영균 또 원의원 두 분이 참 오셨네요. 두 분이 전임 회장님으로서 PR 협회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셨거든요. 두 분께 정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와주셔서 두 분 모시고 해외도 다니고 두 분이 이제 주최해서 다니고 그랬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퍼블릭 릴레이션을 제가 처음으로 전공해서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 원영 교수님이나 이런 유영균 회장님 등등이 이렇게 저를 초청해주고 하면서 저도 PR의 중요성이 어디나 다 뜨는 시대니까 당시에 저를 많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말 좀 창피하지만 그 정책 PR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책도 몇 번 쓰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30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핵심만 딱딱 뽑아서 제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30여 년 전에 만든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포함해서 30년 동안 제가 연구하고 발표하고 기록했던 것을 뽑아서 이렇게 여기다 넣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이 제가 발제하고 세 분이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세 분이 이제 나중에 소개하는 걸로 보면 유영석 대표님, 이상우 소장님, 그리고 오세영 팀장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 강의 배경의 자체를 전 목차로 해가지고 설명했는데요. 이 PR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PR을 조금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그래요. 제가 서강대 교수를 하면서 이대 교수일 때도 그랬고요. PR을 아는 교수님이 3분만 있으면 좋겠다. 뭐 잘해서 3%만 있으면 좋겠다. 3분만 있어도 제가 정말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학교 내에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PR이 PR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퀀텀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PR 우수이론. PR이 우수한 기업이, 정부가 우수한
조직이라는 것이 이미 25년 전에 책으로 나오고 엄청 연구가 1000여 건 이상의 논문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PR 우수 이론을 만든 교수님이, 구르닉 교수 팀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냐면요. 이 PR 우수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40년 전에 인서치 오브 익셀런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피터 버 등등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세계적인 책이었어요. 마케팅 쪽에, 경영학 쪽에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우수한 기업 사례들, 우수 요건들 갖췄는데 그때 우리한 기업들이 10년도 안 돼서 10위 안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부도가 난 기업도 있고. 그래서 과연 무엇이 우수한 기업의 조건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커뮤니케이션 IABC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협회에서 이분들에게 당시에 헬프 밀리언을 줘서 연구 좀 해달라. 왜 그런지. 그래서 이분들이 내놓은 이유가, 이분이 이제 세계 다 조사를 했죠. 심층 인터뷰, 서베이도 하고. 내놓은 것이 PR이 우수한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이 된다. 우수한 조직이 우수한 기업.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 밖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임원들, 다 30대 사람들이에요. 군들 대상으로 몇 명만, 한 5-6명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Q&A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네이버도 조사하고 그 다른 대기업과 비교를 해주면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다음이 다음 될 수 있다. 내가 그 말 했어요. 진짜 다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저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참복이 있다는 마음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성경 규절. 제가 실제 한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했어요. 실제.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PR 기능이 약한 기업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거나 나눠졌어요. 지금 재벌 그룹들 중에 보면 있습니다. PR 기능이 약한 기업들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PR이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PR 수행 과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부분 자세하게 적었고, 이거 관련된 논문도 좀 나가긴 나가고, 노무현 정부 때 저는 나중에서 봤는데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실 자료에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글 쓴 거에. 그래서 전 정책 PR을 제대로 하려면,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PR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자세히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책이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한 페이지 요약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나가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정책 PR에 관여해야 할 정책들이 뭐가 있나? 실제는 모든 정책입니다. 모든 정책인데 그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하고, 공공외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정책은 또 외국에서 다 가져가요. 다 한국이 그 신뢰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을 사듯이 한국이란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신뢰가 꼭 한국의 경쟁력이고 한국 경제력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외교, 퍼블릭 릴레이션스하고 디플로마시가 합쳐져 만드는 공공외교가 한국의 르네상스를 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르네상스를,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르네상스를 였을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거기에서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는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왔다. 거기도 반도국가고 우리도 반도국가고, 알게 모르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정책 PR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세계 역사상으로 각국의 위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100년 전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은 뉴딜. 미국의 뉴딜을 보면은요, 아시다시피
많은 노동자의 참여해서 수원에 화성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하고 똑같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질 때 전국의 노동자들 다 와서 지켰어요. 그리고 저 돈을 나눠줬습니다. 한국이 못 살 때 벌써 우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스웨덴이 지금 현재 지금 100년간 영향을 주고 있는 실용적 포용 복지국가를 그때 실천했고요. 우리가 최근에 한 2008 세계 금융위기 때 독일은 노사정 상생으로 기업을 반등시켰고 한국은 경제민주화를 했습니다. 한국. 그 경제민주화 뿌리가 지금 남아있어서 지금 그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노멀 시대에 와서 뉴노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뉴노멀 시대가 10년 전에 자꾸 이야기했던 말인데 연대 중요하고 국가 역할 중요하다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 했던 방식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렉시트, 팬데믹 혼란, WHO 역할이 이제 저하되고 기후위기, 전쟁, 경제위기, 금융위기, 무역관세, 최근에 무역관세 갈 때 기후위기 심화 이러죠. 이민 문제가 이제 있고, 이민 문제가 실제는 위기가 발생하니까 기후 난민들이 발생한 2000년, 3000년 1만 년 전에 있었던 인구 이동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이제 국가 간 갈등의 요소가 돼서 신데믹 시대, 나라가 혼란한, 세상이 혼란한 시대가 됐죠. 이런 가운데 국내의 정세를 보면은요, 지금 전쟁이 세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군데다 그 파키스탄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다 이것은 내란입니다. 내란. 그래서 제가 이걸 넣고 저 밑에 넣었는데 실제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란하면 남과 북 간의 내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론 내란이 있잖아요. 알다시피 지금 국론 분열이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내란입니다. 여론 전쟁이니까 지금 그런 스트롱맨 리더가 등장해서 대의민주주의 훼손되고 자본민주주의가 등장해요. 브렉그레트 이것은 영국이 이제 자기들이 브렉시트 한 거에 대한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 국민연금, 오늘 뉴스 보니까 네덜란드로 국민연금을 누청 반대요. 아태 한 4년 전에 아태 시대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윤석열 정부 와서는 인도 태평양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슨 시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주도해야 한다. 그래서 유라시아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 미중 신냉전, 트럼프 등장, 친중, 혐중이 일어나고. 혐중도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의 민족에 연결된 게 전부 중국이거든요. 근데 혐중이 생기면 우리한테 피해가 엄청 많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공공 외교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친일도 마찬가지. 친일이나 혐일 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같이 살아야죠. 그죠? 그런 문제가 국내 문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와서 저는 우리나라 국내 정책 국민 통합을 시키고 대외적으로도 정책 PR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쭉 있는데 제가 여기다 나열을 하나씩 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이걸 제가 자료를 모집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이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 차원에서 지나친 경쟁하다 보니 저출산, 청년 운동, 청년 자살, 노후 불안 이런 분야 사회 동력 상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이 지금 힘들어진 것은 히키코모리 때문에 그래요. 히키코모리라는 게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많이 들었죠. 20년, 30년 전에. 이 사람들, 청년들이 지병을 했어요. 이 청년들이 힘을 안 내면 그 사회는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조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청년들의 50%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50만 명이 실제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내비두면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망합니다. 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푸냐? 저출산을 뭘로 푸냐? 저는 정책 PR라고 정책 PR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오면 최근에 SKT 해킹하는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PR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낮아질 거다. 이게 해킹 난 것이 이미 전에부터 해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나왔는데 바로 대응하고 일주일 뒤에서 대응. 야, 그거 보고 과거 20년 전에 대응을 못해요. 여기에 지금 과거에 PR 협회에 참여했던 기업의 PR 실장님들, 홍보실장님들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마 조 회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조그만 거 있어도 빨리 드러내서 투명하게 그걸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지 숨기고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국민연금 몰라 뭐 등등 쭉 있다가 자 이제 불평등 심화되고 우리 여론이 분절되는 거. 이것은 장기 누적된 과제고 이건 거의 뭐 30년간 누적된 과제인데요. 이건 지금 이것을 어느 누구든지 정부든지 해결해야 너무 해결할 것이 많죠. 이제 퍼블리레이션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이제 만약 정부가 누구랑 커뮤니케이션할 때 공중이랑 하잖아요. 그럼 공중들이 바로 이러한 공중들인데 가까이 공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PR이잖아요. 퍼블리레이션. 근데 PR은 사람들이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알린다, 널리 알린다, 홍보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PR로 박사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PR로 박사가 아니라 석사도 부족, 학부로만 졸업하면 돼요. 근데 왜 PR로 박사를 주고 PR가 왜 중시되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PR은 창발적 전략입니다.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고. 공중인데 이게 공중은 저는 그 공중이 바로 환경이거든요. 자연 조건이 아닙니다. 공중이 환경입니다. 환경이라면 우리가 자연 조건이라 했는데 그건 자연에서 환경이지 인간 세계에서 환경은 인간입니다. 인간. 그게 공중인 거죠. 이 공중인데 자연에서 진화하고 인간 세계에서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자연에서 진화하려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자연에서 진화하려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조직이 진화하려면 인간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게 퍼블리레이션 학문이에요. 어느 학문에 서강대학교 어느 학문에 그 퍼블리레이션 인간 그 전체를 가지고 다루는 학문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퍼블리레이션 외에 행정학과든 법이든 어디 정치학에서 가르치든 다른 사회학에서 가르치든 저런 인간들을 다 염두에 두고 릴레이션십이 통해서 조직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문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관심 있게 이 어려운 시간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퀀텀 대화와 똑같다. 그래서 제가 퀀텀은 뜨지 않아요. 퀀텀도 퍼블리레이션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이 말을 나왔죠. 왜냐하면 퀀텀 1900년 초에 퀀텀을 발표하니까 아인슈타인도 야 퀀텀 없어 그랬대요. 부정했대요. 근데 이것이 보이는 학자이고 안 보이는 학자가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퀀텀을 활용한 학자를 우수한 학자로 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공대 학자한테요. 똑같아. PR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퍼블리레이션이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정책을 갖다가 나온다. 만들어낸다 할 때 퍼블리레이션부터 해야 한다. 공중들이 어떤 반응일까 뭐 어떤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퀀텀과 공중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퀀텀 도약, 퍼블리레이션이 퀀텀 도약을 주장하는데 이거 제가 한번 보세요. 콩크라베 얼마 전에 교황 뽑았죠? 그거 혹시 PR 전략이라는 몰랐습니까? 얼마나 교황을 뽑는데 괴롭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콩크라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카톨릭의 PR 전략입니다. 교황을 뽑는 것이. 지금 생각 맞잖아요. 어느 학문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성경. 성경책이 없었으면 기독교 이렇게 안 커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책에서 나와요. 역사적으로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었다. 스토리텔링이 바로 PR이 법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퀀텀이 바로 PR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LTE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 PR이 비록 100년 전에 변호사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지만 저는 2000년, 3000년 전부터 쓴 말이다. 자, LP가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면 노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갖춰야 한다. 노고스는 논리적인 거고 파토스는 감정, 공감을 갖추고 에토스는 윤리입니다. 윤리.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을 돼서 요즘에 ESG, 굉장히 ESG가 많이 중시되죠. 노고스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도 논리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환경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알리백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 또 뭐 환경 뭐 보호 막 전부 이 논쟁적인 논리적인 싸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논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경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에토스 아니 제 파토스 공감 사회 소사이티만 아까 소사이티 그 공정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감을 이루어서 제대로 만들어냈을 때 이루어지는 거. 에토스 그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배구조라고 해야지만 신뢰가 없는 지배구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ESG가 나온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LPE가 ESG가 되는 과정을 제 박사학위 학생한테 연구해서 박사 논문 쓰라고 좀 가이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저게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한 6개월을 같이 고민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여기 안에는 서양 철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 철학자들도 장자나 노자도 비슷하게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과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다. 정책을 만들 때 PR이 중요하고 쓰이고 이걸 성공시킬 때 전략 커뮤니케이션도 쓰인다. 서로 간에 도모한다. 그때 그러면 정책하고 전략 커뮤 중에 무엇이 성공에 더 기여하냐? 100% 전략 커뮤니케이션은 정책 아닙니다. 정책은요.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책은요. 평준화 돼버렸어요. 지금 옛날에 삼성그룹에서 뭐 만들어내면 다른 기업들이 다 가져가요. 삼성은 또 옛날에 일본이나 미국 기업한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의 포스코든 작은 기업이든 경영 컨설팅 봐서 수준이 다 똑같아요. 정책 수준이. 똑같아요. 삼성이 뭐 유수하고 그런 거 없어 이제. 똑같아요. 정책은 다 평준화 돼버렸습니다. 누나 똑같아. 문제는 이걸 국민이 어떻게 이해시키고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국민이 이해시켜서 국민이 지지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전략 커뮤니케이션, PR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정보가 있고 전략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온전한 정책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온전한 사회 국가를 만든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 커뮤니케이션에서 만드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대상이 많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언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내에 공무원들도 있고 정부 외에 여론조소층, 언론, NGO, 지역주민도 많다는 거죠. 그들 전체를 다 감안해야지 정책 PR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감안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갖춰야지. 그렇죠? 그래서 AI 시대에 사람들이 PR이 어떻게 될까? AI 시대에 PR이 엄청나게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I가 주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PR인들이 AI가 주는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정책을 만드는 정책 PR을 한다 하면 옛날에는 그 연구원자 3명을 시켜서 서로 자료 수집하게 했는데 지금은 AI가 하면 금방 나와요 자료가.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옛날에는 여론조사층 의견을 어떻게 듣지? 의견을 들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안 해. 여론조사층 조사를 안 해버려요. 정책 소비자 조사도 그냥 몇 명만 조사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지금은 AI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물어보면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책 PR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제는 우리가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량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PR 우수위에서 만든 정부 홍보 시스템 제대로 갖추기 그리고 정책 PR 수행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 PR은 특히 쟁점 관리 이게 암묵지거든요. 지식은
지식 시대 갖고 안 된다. 지혜, 실사에 적응해서 효과를 보는 지혜 시대. 이건 암묵지입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만드는 암묵지, 쟁점관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공공외교.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PR 우수이도. 아까 말씀드렸죠. PR이 우수하려면 여기 보면 전사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홍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 PR 구성원들이 적절하고 지식 기반이 돼야 하고 시스템 갖춰주고 예산이 있어야 한다. 예산 매우 중요해요. 근데 과거 정부, 오래된 정부, 정부처 있을 때 정부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PR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위기 예방하는 전략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연구하지만 실제는 예방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번에 불이 경상도 쪽에 났을 때 강원도에 안 났어요. 왜 안 났나요? 강원도는 5, 6년 전에 산불이 많이 나갖고 예방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지자체장이 되면 예방하는 게 신경을 써요. 근데 경상도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게 예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예방 안 해요. 저 밑에 저 뭐라 쓰냐면 골든타임. 사고가 나면 그게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며칠 전이 골든타임이었는데, 골든타임 전날이 골든타임이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태원 사고 나고 어디에 물난리라고 해서 세종시 거기서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1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 댐이 위험하다고 알고 있고 이태원 사고 날 수 있다는 거 1년 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5개월 전에도 그 멘트가 됐던 거고요. 그때 PR인들의 실력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에 문제를 했을 때 이게 크게 될 수 있다. 지금부터 해서 확실히 해줘야 돼. 그래야지 해결이 된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여러분 잼버리 제 고향이. 제가 잼버리 그거 할 때 그쪽 청에 제가 심사 무슨 평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잼버리를 자기들이 위치했다고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논란이 이 잼버리였는데 더울 거라 뭐 할 거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그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벌써 6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잼버리 우리 작년에 재작년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논의할 때 그때 이걸 아젠다에 넣어서 잼버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험 요소를 미리부터 같이 갔으면 됐는데, 그때 그게 아젠다 안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잼버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좀 창피를 당했죠. 그래서 골든타임은 PRS 골든타임은 1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PR 수행 과정은 제가 이걸 한 25년, 30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을 같이 한다. 정책 구상할 때 PR하고 정책 결정할 때 PR하고 이때 중요한 게 쟁점 관리입니다. 미리 문제점 파악해서 이걸 해결하는 거죠. 세 번째 정책 집행 단계.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반드시 위기가 나와요. 그럼 위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한다. 네 번째 정책 평가인데, 평가는 이게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인데,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든 10년, 20년, 30년까지 뭐 일회성은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하되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정책 구상 단계까지도 가져야 한다. 연결시키죠. 이거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교수를 34년 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는 자료 있잖아요. 어떻게 교육이 혁신하는가? 30년 전 혁신하고 똑같아요. 정말은 정말입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때 노는 거나 지금 오는 거나 똑같아요. 왜 그냥 이 피드백이 없어서 그래. 그때 피드백 때 뭐뭐 문제다 하고 문제 생긴 것을 딱 거기다가 반영을 시켜버렸으면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더 이상 그거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피드백 안 해놓버리니까 교육정책 개혁할 때마다 말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피드백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왜 정책 변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가? 제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 자세히 적었으니까 이건 여러분 보시면 돼요. 뭐냐,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중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컨텐츠, 정책을 제대로 만들고, 공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쟁점 관리도 해야 하고, 공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구상 단계에서 왜 그런지, 정책 결정 단계에서 왜 그런지,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정책 결정 단계에서
이게 어떤 사례인데요. 김문수 지사가 이야기했던 사례. 그때 이게 이제 GTX 사례인데 제가 아니 그 GTX 홍보 프로그램 전략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거 못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쟁점관리하여 수행을 이제 그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하고 좀 친했거든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행하기 전에 이 단계로 쟁점관리 해줘야 한다. 그리고 수행을 해야 한다. 이 5단계를 제가 그때 제안했었고 이게 이렇게 수준을 했었죠.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우리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첫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PR 기획이 부재하고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제 쟁점 잼버리를 이게 뒤져보니까요, 잼버리에 PR 기획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PR 기획. 그렇죠. 우리 기본이죠. 우리가 무슨 올림픽 한다고 할 때 PR 기획이 다 들어가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김주호 대표님은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하셨잖아요. 거기서 주요 역할이 뭐냐? 위기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잘 아시겠죠? 자, 정책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책 수용 공조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하고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 의대 정원 중원하자는 의견 나왔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잘 안 됐던 것이 의사들이거든요. 그랜드 전략이었다. 이건 PR인들이 정말 이건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전략입니다. 그랜드 전략, 국민연금 저출생 의료 그 모든 정책에는 그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요. 우리는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 전략은 해요. 하기에 프로그램 전략. 하지만 그 큰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그랜드 전략은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그랜드 전략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걸 자꾸 쓰진 않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그랜드 전략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때 오춘장이 계실 때인가 거기를 한 20년 전에 개관할 때 그 국립중앙박물관 홍보 방향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방문해서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 간의 거리 시작점이 용산이더라고요. 그 용산은 그 미군 기지 있고 옛날엔 일본 기지, 옛날엔 청나라 기지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의 중심이에요. 다른 나라가 와서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또 마당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아시아의 마당으로 만들자. 아시아의 마당. 그래서 그런 컨셉을 줘서 지금도 참여 마당으로 그 마당 이름을 쓰고 있고 그 밑에 한식집 이름이 마루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방문하는 박물관 순위도 5, 6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시아의 마당을 쓰자고. 그게 그랜드 전략. 우리가 이제 PR인들이 앞으로 써야 할 방법. 이게 저출생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랜드 전략도 없이 추진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넘어가야겠네요. 그래서 평소에 퍼블리시만 남발하고 있고 위기시에 단방향 처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SKT가 말씀드렸고요. 여론을 읽지 않고 있고 정책을 먼저 남발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와 정책 수행자인 국민의 도움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건 또 밑에 뭐냐면 위기와 정책 실패는 PR적 사고가 부족하거나 정부의 PR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PR적 사고가 공무원들의 사고가 부족할 때 위기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과거에 그 영향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국립중앙교육원인가요? 중앙교육원 거기에서 PR 교육을 많이 했는데 교육을 잘 안 하더라고요. 공무원 대상 PR 교육을.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은 실제는 PR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업무의 많은 부분은 PR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중앙교육원에 해주는데 안 해줘. 그러니까 학교별로 행정학과에서 PR 교육을 안 해주잖아요. 제가 40년 전에 유학 중에 놀라는 게 교육학과에서 사범대에서 행정학과에서 PR을 가르쳐. 선생님들도 PR 하려 한다. 공무원도 PR 하라. 아니 스포츠 선수가 PR 과목을 듣는 거예요. 어드밴스드. 너 왜 듣냐 했더니 나중에 나 프로 선수는 PR 하래.
손흥민 보세요. 얼마나 손흥민 사랑합니다. PR 감각이 있죠. 이 PR 감각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시는가 딱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자. 국민들이 믿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1982년 사례를 들었습니다. 졸업정원제. 여러분들 지금 1982년도에 학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닌 수인데요. 그때 뭐가 됐냐면 계엄을 하고 나서 나라 그 국가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각 대학의 입시 정원, 그때 너무 막 사교육이 심하니까 입시 정원을 어느 대학은 2점 몇 배, 어느 대학은 3배까지 늘려줬어요. 모든 대학에. 그리고 졸업할 때 숫자는 줄이자. 그게 졸업정원제. 정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3배로 늘었습니다. 3배. 서울대나 이렇게 연대나 큰 대학은 2점 몇 배로 늘었고. 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평균 2점 몇 배가 늘었어요. 2.5배가. 이 지방대학이 그 당시에 70년 후반부나 80년 초반에 지방대학, 부산대학교나 그 입학성적 보세요. 제가 봤습니다. 여기 글쓰기. 입시성적 보면요, 연대, 고대만큼 더 세면 떨어지지 않아요. 부산대학교.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경북대 성적 보세요. 거기 출신들 대기업 임원 있어요. 그 당시 출신.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 졸업정원제 하나 갖고 서울에 오니까 다 무슨 지방 소멸이 일어나 버렸어요. 청년 전부 학생들이 대학을 가니까 청년 취업난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수도권 과밀화가 일어나. 이렇게 정책에 영향을 줘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이없는 겁니다. 어이없는 거예요. 네, 저출생 교육 관련된 거죠. 저는 부산이 그런 거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산이 한국 제2의 도시고 부산이 최고도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건데 지금 보면 제일 지방 소멸하면 부산만 이야기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라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책 PR에 잘못된 정책 PR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정원제는 이제 입학 정원을 늘려갖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없는 걸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정원만 늘었어요. 정원만 늘고 졸업할 때 숫자 줄이는 거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1980년도 전에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취업난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더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아니 제주도에서는 말이렇게 사람 나면은 서울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아마 50년대부터 나왔어요. 자, 정책 편리 해결해야 정책 과제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세금으로 보는 사람들, 이거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들. 사회보장제들.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하고 무조건 많이 내게 하고 어떻게든지 못 내는 사람 낼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갈 시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받냐 제대로 받겠죠.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그들의 연금시장이 줄어요. 이건 100% 주발의 맞아요. 저 이걸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과 우리가 PR, 정책 PR을 통해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민연금을 확대하고 빅테크 성범죄. 그러니까 또 나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공공컴퓨팅 캠페인을 통해서 해줍니다. 이건 아빠가 나서줘야 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저출산 불평등에서도 마찬가지고 의대 증원 제 밑에 7개를 넣습니다. 7개 선제적 해결하고 증원을 결정해야 줍니다. 그래야지 되는. 7개 결정원 과정도 PR하고 연결됩니다. 다시 또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역 갈등 문제라든지 약자고 비정규직 문제, 지역 비정갈자 등등 쭉 나와요. 저 밑에 4대강 사업, 원자력 발전, 또 이주민 정책, 인종차 이것은요 지금도 짚는 거예요. 30년 전 나왔던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선진국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르네상스를 여는 공공외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회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진 K 문화, K 모든 에브리싱, K 에브리싱이라는 말이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4년 전에 가디언에서 특집을 냈어요. 특집판. 거기에서 K 에브리싱이 나왔어요. 한국은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거다.
음식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공외교를 통해서 그 좋은 공공외교에서 참전용사에게 우리가 은혜도 잃지 않고 지금 참전용사 도와주고 하고 참전용사들이 내가 죽어서는 부산의 유엔 공동묘지가 죽겠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묻히면 그 나라는 뭐가 되냐면 자기들의 참전용사들이 군인들이 한국에 묻혀있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는 보호를 해줘야 할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 정도로 이게 큰 사업이에요. 참전용사 보호. 우리는 또 인내천 사상, 금호의 캠페인, 안면도 극복, 홍익인간 이런 정신 대동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떼창도 우리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세계의 팬데믹, 신데믹을 이기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일 관계도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한일 관계 시민단체가 모여서 서로 간에 화해하고 서로 간에 가자. 왜 공동 용서냐? 우리가 서로 간에 한일 시민단체가 놓친 것들이 있더라고요. 양쪽에서 꼭 양쪽 주장해. 이건 몇 년 전에 한일 간에 그건 정부 간의 갈등이었지. 밑에서 보면은 시민단체까지 싸울 필요 없었잖아. 근데 시민단체까지 한 수십 년간 방치해 놓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끼리 같이 갈등을 해소하자. 그런 안을 그 다른 것도 이제 그런 안들 쭉 냈는데요. 제가 이제 가덕도공항 밑에 이렇게 적었지만 인천공항 서울 경기 중심이라고 가덕도공항 불경주한다. 가덕도공항 이건 그 서울과 더 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천공항은 그걸 통해서 지금 세계 허브공항이 됐는데 물류 세계 허브공항을 부산에 만들 수가 있어요. 가덕도공항. 거기는 나중에 이제 저쪽 북쪽으로 항로가 만들어지기 시작되면 부산이 충분히 가능. 물류가 만약에 가덕도공항이 물류 허브공항이 돼버리면은 모든 산업이 그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배로 수출하면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수출할 때 주요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같은 건 전부 비행기로 수출하거든요. 화물선. 그래서 이제 가덕도공항을 키우면 부산도 커질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지역 소멸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치면서 이제 제가 이제는 모든 공중들 각각 옛날에는 우리가 언론만 신경 쓰고 어떨 때 NGO만 신경 쓰고 어떤 정부 기업은 정부만 신경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NGO, 정부, 지역 주민, 소비자, 사원, 공무원 다 신경 써야 합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전략을 만드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아래 제가 있었잖아요. 공중 전략하고 공중 대상 전략들 다 한꺼번에 봐야 하고 상황, 쟁점, 위기, 명성관리 이런 것을 한꺼번에 봐. 모두 한 번에 보면서 전략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정책을 한다 하면 교육정책 하나가 세계 뉴스가 나가기도 엄청 많은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엄청 많은 다른 공중과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PR인들도 정책 PR하는 사람들도 모든 걸 알고 동시에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비재무적 자산, 신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PR인들이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주가를 선정할 때 물리적인 자산, 그게 실제 10%, 20%밖에 영향을 안 줘요. 실제는 미래에 이 기업이 신뢰가 있냐 없냐가 오히려 주가에 영향을 줘요. 그게 80%예요. 똑같아요. PR이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 전체를 이제는 추진해야 한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지능의 시대는 끝났다. 지식의 시대. 이게 지식은 우리가 AI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기본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도 했던 정책들 살피고 그 벤치마킹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건 암묵지라서 새로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AI는 몰라.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AI에. 창발적 사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암묵지 기반의 정책 필요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제가 했는데요. 우리가 선진국화 시키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첫째, 공무원 시험과 행정고시의 정책 PR을 반드시
재경비 외교관 후보자처럼 진열에 포함돼요. 지금 외무고시 따로 있었고 옛날에요. 그 재경비 따로 뽑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정책 PR도 이제 따로 뽑아줘야 한다. 이 두 번째는 예산이 많은 사람들이 PR은 공짜로 어디서나 책이 잘못 써갖고 PR은 공짜로 온다고 돼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같이 경기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전략이 개발된다. 그리고 연구 인력 확보하고 네 번째로 지자체장이든 의회 국회의원 대통령이든 장 뽑을 때 PR 능력도 좀 봐야 한다. 우리가 Q&A 토론할 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과거에 국정원부처가 있었습니다. 국정원부처가 모든 정책을 이렇게 조율을 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정책 나오자마자 항상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이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더 한 단계 높여서 부총리급 커뮤니케이션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들이 많은데 위원회라는 게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위원회가 좀 시작하다 말아버려요. 엄청 그런 위원회가 많아요. 제가 말하면 수십 개가 돼요. 위원회가 그냥 돈만 쓰고 많은 위원회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새로 해결하는 걸로 국정부처 부총리급으로 돼야 합니다. 그 여섯 번째로 이제 이민정책, 중국관계, 평화통일, 북한 실제 상황 알리는 거, 공동체 보고 관련돼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해줘야 한다. 이게 약해졌어요. 이게 약해진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코바코가 약해져서 그래요. 코바코가 공익사업을 많이 하면서 옛날에 많은 걸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코바코가 약해지면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공익사업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제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임글로벌의 그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의 프레임랜디 연구소장 맡고 있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신우창 명예교수님께서 이제 정책 PR의 방향과 혁신에 대해서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 감사히 잘 들었고요. 사실 수십 년 동안 경험하신 내용을 토대로 이제 총망라를 해주신 거라 거기에 이제 제가 토론을 덧대는 게 좀 맞을까 약간 좀 조심스러운 좀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좀 몇 가지 발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좀 몇 가지 의견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제 공중이 퀀텀이고 PR이고 퀀텀 도약이라고 해주신 내용에 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4대 개혁 추진 과정, 개헌 수포 등에서 건강한 정부 소통 기능이 훼손되기도 하고 차기 정부는 이제 같이 사실 아까 언급 주셨지만 이제 갈등, 사회 갈등, 경제 위기, 인구 구조 변화뿐 아니라 소통 기능 회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 즉 말씀 주셨던 공중에 대한 산재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적 리더십에 이제 공중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리더십이 6개월 동안 공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산적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공중들과 소통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 PR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비시장 전략 중에서 공공 문제 관리라고 하는 즉 퍼블릭 어페어스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고민하고 그 관계를 우호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앞으로 정부 정책 홍보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우량 정책 조건으로 PR 조직이 우수해야 정부가 우수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문체부의 저희 연구소에서도 민간 정책 홍보 컨설팅 과제를 다양하게 수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좀 느낀 점이 조직 관련해서도 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보태보고자 합니다. 문체부 내부 소통, 문체부 내부에 이제 국민소통실 이제 이번 좀 후원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홍보 소통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실의 업무 소개를 이제 좀 조직도에서 봤는데요. 국정홍보 업무 총괄기획,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 그리고 국내외 뉴스의 수집 분석, 그다음에 정부 발표 브리핑 지원, 정부 행사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국정 현안 홍보, 국정 홍보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그다음에 국정 사진 촬영 및 보존, 국책 사업, 국가 행사 및 국정 과제 홍보, 정책 정보 포털 관리 시스템, 공직자 통합 메일 운영,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온라인 통보 등 상당히 많은 영역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체부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홍보실의 역할을 지금 이제 문체부에 이제 통합이 돼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제 국정홍보 국민소통실,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소통실 산하에 소통정책관, 소통지역관, 그다음에 지질소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역할을 보면 이제 국정홍보 총괄기획,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주요 정책 홍보 지원 및 정부 매체로 활용한 국정홍보, 그다음에 홍보 콘텐츠 기획 업무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사실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 홍보 전반을 컨설팅하고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사실 민간 컨설팅에도 많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 안에 정책 홍보 협의 조정 및 협력이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 정책 발표 전에 이제 사전 협의 단계, 그 다음에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소통 지원 등의 역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각 정부 부처별 PR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문체부의 국정 홍보 역량 고도화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내부에 사실 되게 막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되게 그 정책 홍보 관련해서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현실을 두고 보면은 그 주요 정부 부처의 이제 정책 발표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 이틀 전에 예를 들면 정책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발표하고 이제 보도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봐야 되는 현실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담당자분이 어떤 특정 부처를 몇 개를 맡아서 한 분께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거를 살펴보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 과정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한계점도 보이긴 해가지고요. 그런 조직상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발제 내용 중에서 결론 부분에 이제 국정홍보처 부활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대한 그 정의를 보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 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 발표에 대한 사무를 관장했었고요. 옛 중앙행정기관이었고 2008년에 문화관광부와 통합해 문체부로 이제 통합 개편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국가 정책 이제 홍보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 부분까지 의견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현석. 저도 교수님한테 배운 제자로서 역시 제가 잘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PR 심의자는 PR 기획자야 되고 정책 기획자야 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항상 전략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저는 너무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상황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는 제가 반론하거나 첨언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업무를 하면서 실제 일을 하면서 한 4가지 정도 생각한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저도 한번 다시 말하도록 하겠는데요.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대중적인 홍보보다는 예방적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금 아까 이상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리더십이 공백기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의 구성을 잘 몰라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실무 전문회사잖아요. 하다 보니까 일선에 계신 분들 많이 접하고 계시는데, 실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죠.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윗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윗분들 생각 계속 바뀌시고, 그 이유는 바로 리더십의
부재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조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저도 이제 홍보를 한 거의 이제 한 26, 7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리더십의 그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선출직 리더십이냐 임명직 리더십이 완전히 다른데 선출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상호 소통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좀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임명직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도 그 배경이 매우 중요한데 정치인 출신이냐 아니면 교수 출신이냐 아니면 내부 기관자 출신이 또 다르고 내부 출신에서도 내가 공보업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공보관 지금 대변인 또는 홍보 업무를 해본 분들은 이 여론 동향이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 팁을 많이 주는데 그냥 그런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그냥 까라면 까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전략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컨텐츠 베이스로 지금 재밌는 게 뜨고 있으니까 재밌는 거로 해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문 회사로서 할 때는 저희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서 상당히 반영되는 게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우리가 홍보를 아직도 언론 홍보라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 정부에 걸쳐서 홍보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약간 그 선출직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나마 의사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런 게 제가 경험상 느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경험에 나시신 분들은 그냥 담배한 소리를 쏘는 홍보에 많이 익숙하시죠. 그래서 뭐 상명하달식으로 해서 매체를 이용해서 보도자를 뿌리고 이런 게 한번 나가면 그게 홍보가 다 끝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게 지역적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의사결정 단계를 보면은 뭐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님, 국장님, 실장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이 그 직급별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무 관점에서는 실무적으로만 보기니까 그 정책의 탄생 배경이나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를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도 소통이 좀 잘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저희처럼 실행하는 회사들한테 잘 전달해주면 그런 것들이 좀 잘 버무려져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방향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정책을 좀 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기본적인 얘기인데 정책의 기본적인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수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해야 돼서 그 다음에 결국엔 그 정책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분절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 정책 좋은 거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정책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 좋은 것 대비 그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청년 정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안 알려도 그런 정책의 수립 과정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면 그게 정책으로 딱 탄생되면 그 다음부터 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도약 계좌제인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지금 거의 뭐 다 그 은행을 살당한 거 다 소진됐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런 거는 좋은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내부에서도 이 정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정책을 잘 알리는 거에 목적이 있긴 하지만 정책의 수립 과정을 좀 잘 알려줘서 그런 과정이 실제로는 우리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잘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모든 기관에 이 성과평가랑 관련돼 있는데 아까 환류를 잘해야 되는데 그 환류라는 게 수차적 환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몇 건을 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아웃풋이 얼마 이런 거에 환류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아웃컴 관점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 해결이 됐냐 홍보비만 써서 저출산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과제로 했을 때 홍보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홍보의 ROI를
꼭 돈으로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드는 얘기인데 그 작년에 저출생이 0.02명 늘어났거든요. 이게 홍보가 잘 돼서 한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저희 회사도 작년에 8살 결혼했고요. 올해 2명 또 출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문화적인 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 홍보만으로 저출산 해결할 수는 없는데 간접표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 실제로 맞벌이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맞벌이 했을 때랑 외벌이 했을 때 남녀 가사 참여율이 다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요즘 독박육아라는 말을 잘 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개선된 거죠. 독박육아라는 말이 많이 없어졌고 남자들의 그 육아 참여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 문화적 바뀌는 건데 그런 것도 그건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지나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넓게 봐야지만 홍보의 역할과 중요성을 를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그 홍보를 혁신 같은 걸 계속 강조하시는데 새로운 기제는 트렌드에 맞게끔 문화나 어떤 기술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면 되는데 저는 끊임없이 관점 변화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보인들이 여러 사람 이해관계자를 함께 아우르면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부처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더 큰 얘기고 더 무모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국민소통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처음 근무를 해봤는데 이 위원회가 보면 그리고 이제 국정원처럼 폐지하고도 총리실에 다 이렇게 그 국정 홍보 관리 기능을 갖지 않고 이렇게 둔 이유는 각 부처가 있어야지 그 독자적인 집행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고 또 그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굉장히 그 해당 정부 대통령의 그 의지가 담긴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부처의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양성평등 담당관이라는 과를 하나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그 관리 능력보다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받는 그 협조나 그게 힘을 실어줬을 때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로서 그리고 또 국정부처는 그 전에 이제 총리 소관 그 부처였는데 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됐을 때가 저는 이제 힘이 받을 수 있고 각 총리실만큼 총리실 수준으로 각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고 저는 또 이 위원회에서만이 또 이제 아까 요 31페이지에서도 그 연구 용역 말씀하셨는데 각 부처 대변실은 연구 용역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총리급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소망은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무 소통총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소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화부총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즉 소통의 문제는 대통령 직속 그다음에 총리 수준의 그 권한으로 전 부처 청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관리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것도 사실 신호선 교수님 옛날에 저랑 다른 회의 때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대통령실에서도 주로 이제 비서실이 있고 뭐 그 밑에 경호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정책실을 주로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문체부에 있는 국민소통실이 대통령실에 있어가지고 비서실장 수준으로 해서 모든 국정 자체가 홍보의 관점이 아니고 소통의 관점에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관리되고 이렇게 감수받고 기획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 조직에 있어서는 제 말씀이 더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국정부처 부총리급보다는 대통령 직속의 총리급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민소통실이 필요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급인데 거기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총리급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총리실이 기본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들, PR 전문가들을 그 선발할 때 그 핸들링을 주로 대통령위원회들 관리하는 행안부나 문체부 국민소통실 수준 힘이 약하고 국정거처 수준을 능가하게 총리실에서 직접 핸들링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좀 자잘한 얘기들은 뭐 각 부처청이나 이제 그 문체부 국민소통실을 국정보실로 하고 뭐 전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준비했는데 좀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오늘 여기서는 그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쓰는 국민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단순히 더 이상 이제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정책이 나오면 홍보하고 하는 이런 그 공직자들의 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 행정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소통을 하나의 그 철학적인 기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소통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대국민 서비스라면 국민소통이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철학적 자세, 애티튜드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이 제목도 완성의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이나 행정은 기본적으로 PR에서 시작해서 PR에서 끝나야 된다는 그 정책 이전의 PR이 시작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행정 그 정부 행정 전체에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후적 그 일방향적 홍보를 해온 그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앞으로 쌍방향적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그게 기본의 행정의 기본이라는 그런 철학적 기반까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감히 해보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경험을 축적된 경험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블로어에 의견 있으신 분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제 발표에 대한 거 이렇게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이 제도들에 대해서 정책 PR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한눈에 다 보면서 많이 배우고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PR의 그 학문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를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도 없고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내놓은 주제 자체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해야 될지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은퇴한 후에 그 Graduate School for Policy and Communication이라고 KDI의 그 정책 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원래 이제 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매니지먼트 경영학을 주로 하는 데인데 경쟁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사회학을 교양으로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에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됐는데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PR을 해달라 이래서 갔더니 저도 30년 이상을 했는데 그냥 오십시오가 아니고 이 실러버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실러버스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통과된 게 있으면 그 실러버스대로 강의를 해야지 강의를 단위하면 안 되고 또 들어와서도 10명이 등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0점 이상 평균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무한 경쟁 시대더라고요. 그게 은퇴해서 한다 그러면 참 석학이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딱 강의가 시작되면은 저분을 비롯해서 또 서울대학의 김경동 교수는 저보다 6년인데 전부 나가서 내 강의를 어떻게 하고 이걸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래가지고 10명이 강의를 안 들으면 평가가 되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한국 PR 케이스를 7할 이상 해야 된다. 그냥 이거저거 독일식으로 이렇게 연역적으로 나열하는 거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분석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케이스를 5할 이상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온 사람들은 1년 내에 각 나라의 이사관급이 되려는 사람들이 다 와서 굉장한 사람들인데 한국 홍보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갈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로스쿨은 케이스 스타디라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연역적으로 독일식으로 해가지고 케이스를 내세우면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문제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PR 오늘도 세미나가 있지만 얼마나 이 세미나가 많습니까? 학회, 협회 많은데 뒤져보니까 케이스 스터디 한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케이스. 예를 들면 지금 대법원이 증언을 하려고 그런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비법관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공공의 큰 쟁점 아니에요. 퍼블릭 인트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느냐. 민주당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특히 여기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기저기 눈치 보고 적당히 얘기하고 그냥 한쪽을 호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는 게 PR이에요. 그게. 그러면 다 피해놓고 피할 건 피하고 그냥 안 할 것만 하고 있으니까 PR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케이스가 되면 제가 해보니까 없어요. 미국에 보니 캔틀이라는 사람이 책을 두고 있었는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밤새 베껴가지고 하여튼 한국 거 이렇게 좀 뒤져가면서 해서 유재영 교수가 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냈더니 그 실러버스 위원회에서 여기 한국 케이스 5할 전체 외국 케이스 7할 됐으니까 우리가 교수님을 비지팅 프로페서인데 그건 아주 교수하고 똑같아요. 돈도 많이 주고 방도 주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거기 한 내용을 내가 막 베껴놨지 어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캔틀일 것만. 그래서 막 고시 공부하듯이 그냥 밤을 새가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영어 강의. 전부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30년 동안 강의 준비라고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가지고 영어로 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책을 3권 냈는데 Strategies in PR in Korea. 그 다음에 이번에 유재영 교수하고 낸 게 PR Case Studies in Korea. 전부 케이스예요. 그거를 2년 가르치고 그러니까 6번 가르쳐놨더니 책이 되더라니까요. 영어가 딸리니까 그냥 계속 적어가지고 그냥 할 말을 다 적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2쿼터쯤 하니까 다 교수 오래 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것이 좀 있어야지 너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 이것도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옳고 또 다 할 얘기가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뭐냐. 대법관 정원을 증언한다고 할 때 시민단체나 국민의 의견을 위해서 대법관이 뭐냐. 많이 느리자. 꼭 법관만 하느냐. 이런 좋은 의도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법관의 고의적인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슈의 중점은 뭐냐면 퍼블릭이라는 거예요. 퍼블릭. 우리나라에 퍼블릭이 없어졌어요.
민주당을 지원하는 사람 무조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지정하는 무조건 하지 퍼블릭이 없어졌어. 퍼블릭 인트레스트가 있어야 퍼블릭이거든요. 매스나 그룹이나 이런 거가 달려서 그런데 이미 자기 퍼블릭 인트레스트를 팔아먹거나 고정시켜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무리 오는 얘기를 하고 PR을 하고 홍보를 해도 그 신뢰나 동감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파탄의 우리나라의 위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원 교수님 네. 시간이 이제 네.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케이스 스타디를 해라는 거고 지금 퍼블릭 인트레스트의 그러한 중점이 되는 신뢰와 윤리와 정직과 이러한 기초적인 합법과 이런 것이 사라진 퍼블릭은 없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는 퍼블릭 릴레이션 홍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퍼블릭 릴레이션이 생성되고 사회에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나 정직이나 이런 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PR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철학과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얘기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법관 말씀. 아니 그 얘기는 내가 그걸 여기서 뭐 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를 뭐 자꾸 해줘야지 네. 문제 답도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축적돼서 피해야 되는 거지 무슨 뭐 저 총리가 무슨 뭐 홍보 담당이 돼야 된다. 홍보라는 건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운영될 때 그것을 윤활유적으로 뭐가 있어야 윤활유를 하고 소통을 하지. 소통 자체를 위한 소통이라는 건 없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얘기해서. 혹시 또 그 플로어에서 또 의견 주실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관도 100명 뭐 등등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거 취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을 듣지 않고 아니, 원래가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드리는 건데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윤영석 대표님 아까 그 오세훈 팀장이 말씀드렸던데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왜 오세훈 팀장님이 현실 괴리가 있다고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하면 오세훈 팀장님이 더 잘하셔가지고 오세훈 팀장님이 오세훈 팀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보완 설명하기 힘들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실무 관점에서는 PR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예전에 PR 역량 강화할 때 강사 많이 다녔었는데 요즘 PR 역량 강화 저한테 의뢰가 안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계기가 많이 없어졌고 PR 역량 강화 가면은 주로 이제 그 오신 그 공무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의사결정 라인보다는 그 밑에 실무자급들이 많이 와서 어떤 기능적인 걸 오려고 하는 게 좀 많고 또 이게 뭐 공무원 성과평가 있다 보니까 1년을 또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실제로 뭐 과장급, 국장급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뭐 그것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역량 강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그 마이크가 내 생각에 좀 큰 말 그냥 하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 홍보 컨설팅이랑 이런 거 되게 진단을 잘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제가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저도 사람이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 전 정부죠. 어쨌든 저기 갔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홍보 전략에 대한 그런 연구 용역이 전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분석도 분석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좀 보는 거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만 예방적 관점에서 뭐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증적인 방법이 그쪽으로 모든 게 그게 마치
그걸 잘하면 명의처럼 보이는 게 대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정책 홍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DJ 김대중 대통령 좀 시작됐고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최근에 그런 그 홍보 연구에 대한, 그다음 홍보 컨설팅에 대한 어떤 진단과 전략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에 대한 게 많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교수님들 그런 걸 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디 가면 항상 홍보 연구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총을 쏴대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뭐가 떴어. 이거대로 해. 근데 그거는 거기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자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줬으면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그 기본 설계가 잘 돼 있어야지만 약간 좀 바뀔 수 있긴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계획한 대로 일이 되고 그거에 따라가고 이렇게 사람이 뭐 인지나 태도가 바뀌고 어떤 그 뿌듯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컨텐츠 생산자로서만 돼 있지 어떤 홍보 전략가로서는 이미지는 그런 것들 많이 약해졌다. 그게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걸 좀 많이 교수님의 큰 목소리를 내서 많이 고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상우 소장님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저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기회가 있어서 이제 문체부 쪽에 그 내부 그러니까 소통 역량 강화 세미나 같은 걸 좀 작은 규모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만들어진 계기가 기존에 이제 뭐 사실 이제 의무교육 말씀 주셨지만 되게 막 유명하신 강의 분 오셔갖고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강의에서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강의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뭔가 좀 더 개별이 좀 뭔가 소통 역량, 그러니까 내가 되게 뭐 십몇 년, 20몇 년 동안 한 분야를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좀 얕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되게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에게 뭔가 소통을 내가 잘 하고 있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 그런 공공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민간에서는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다라는 좀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그냥 제가 그냥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각 그 정부 부처가 사실 이제 조직부가 되게 촘촘히 짜여 있지만 또 한계가 있는 게 그 조직부의 그 역할 나한테 주어진 그 역할만 사실은 되게 딱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개별 본인이 자기가 맡은 일만 어떻게 보면 딱딱 그냥 개인이 각각 하고 있고, 뭔가 이 큰 그림에서 나가야 되는 좀 방향성에 대한 좀 이런 소통들이 좀 많이 없지 않나,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게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민간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팀별로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하고 각자 이제 조사해온 걸 같이 깔아놓고 좀 논의도 하고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좀 뽑아내는 과정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공공 쪽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각각 담당자분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그래서 민간의 어떤 그런 좀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서로 좀 벤치마킹을 하면, 사실 제가 처음 그때 강의 가서 한 말이 민간이나 공공이나 사실 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를 거 없을 거다. 뭐 이런 방법론이라든지 뭐 이런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하고 진단하고 뭐 컨설팅하고 의견 내는 뭐 이런 과정들은 다 똑같을 거야.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같이 좀 민간에서 이렇게 협업하고 도와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물론 개별 그 정부에서도 이제 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조금 그런 그 도출하는 과정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직 내에서 운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오세용 팀장님이 이제 정부처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진짜 정책 홍보 관리관실이 있었어요. 정책 기획이 그 안에서 제일 컸는데 거기다 홍보를 붙여서 정책 홍보 관리관실. 그 실질적으로 홍보를 활용을 했죠.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공보처를 없애고 국정보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명박 정부 가면서 이제 국정 홍보처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됐는데 그때 강순규 국회의원이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 왜 없앴어 그랬대. 그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없앴다가 지금 또 퀀텀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당시에 그 또 지금 그 흩어와서 다음 정부 어떤 정부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정부는 어떻게 홍보를 키울 건가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아까 참 국정부처장들이 다 그 당시에는 홍보 수석으로 갔었습니다. 몇 명 그랬어요. 강남시청장도 홍보수석에 있었고 옥문처장도 홍보수석에 있었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오랫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원군 아니야 오세영 팀장님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시죠? 아니 지금 유 대표님이랑 이 소장님 말씀도 교수님 말씀도 그냥 뭐그 간단한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시간이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못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정책 기획 노무현 정부 때는 정책 기획하고 이제 그 홍보 기획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관리관 대변인을 홍보관리관으로 하고 공보관을 그다음에 같은 그 기조실하고 합쳐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아까는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PR 전문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언론인 출신 말고 진짜 PR 전문가가 정책기획관 하는 것만큼 소통기획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제 몇몇 7개 부처의 이제 대변인을 2급에서 이제 1급으로 키우긴 했지만 그 대변인이라는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장관의 대변인이나 부처 이익에 대한 대변인이 아니거든요. 그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소통을 기획하고 같이 계속 국민 소통을 어떤 주요 정책들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사실 부처 얘기까지 좀 하려다가 이제 못했는데 마침 말씀해 주셔서 그렇고 홍보 교육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한번 더. 네, 이중경 대표. 지금 세미나 하는 것도 우리가 정책 소통을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정부한테 전하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우리가 예전부터 몇십 년부터 PR에서 그런 모임 맨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수석하고 홍보비서관들 왜 매일 언론인만 하느냐. 지금 요번에도 캠프 보면 다 언론인들이 잡혀 있어요. 오늘 전체 언론인들이. 그렇다면 PR인들도 반성을 좀 해야 될 때 왜 그런 얘기 했지. 그쪽 그 정책 소통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PR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도 굉장히 고민하고 같이 논의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잘 지적하셨네요. 저도 뜨끔하긴 한데 실제는 저는 어떤 정부 부처든 도와주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정부 참여나 그런 건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니까 그걸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다른 분 또 의견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95년부터 해서 기업 공보실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전민철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코리아에서도 일을 했고, 다시 이제 기업에서 들어가서 이제 한 16년 정도 일을 하고, 차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교수님, 신호창 교수님, 제가 신방학과 출신인데 책으로 일선에서 가르치는 오늘도 문체부 또 근무하신 분이 직접 또 말씀을 하시고 연구 사장님도 실무부에서 좀 얘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TV에 나오고 정책 홍보 관련된
전문가, 대학생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 전에 이제 CKG 때는 국정홍보 쪽 관련된 과제를 가지고 그 컨설팅도 하고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는 정책을 갖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지배한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정책은 철학 없는 정치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R에서 정직원 최선의 정책이다, 혹은 정직원 최선의 PR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KAPR, 제가 KAPR 받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윤리가 관련된 이제 시험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제가 이제 TVN 거기 정책 공부를 하면서 주제들이 보면은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주제로 나오는데 실제 이제 계엄이라든지 이런 그 일어났을 때 그 군인들이 실제 참군인으로서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계엄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진짜 참군인을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서 원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제 굉장히 그 받아들인 부분이 굉장히 나이도 많으신데 굉장히 진보적이고 생각이 저희가 비슷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그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이제 정책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을 알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계도 좀 진출을 하셔가지고 실제 이제 PR 했던 사람들이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공부하는 것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PI라든지 기업에서는 PI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 한번 그 PI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은 뭐 하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그런 경영권 싸움이나 이런 거 한번 터져버리면은 이때까지 5년, 10년 싸운 것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는 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PR에 이제 적용할 때 우리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철학이 있는 정책에 대한 공부에 대한 관점을 좀 더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그 정책 공부에서도 그 작년에 해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형태인데 그 매체는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런 활용도는 많이 높아졌는데 실제로 접근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윤리라든지 그다음 정책 공부에 대한 가치관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삼고 우리 PR인들이 그 정치 쪽에도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제가 원래 시간이 4시 20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무리가 할 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씀 아닌데 정말 참으로 이 안빈낙도 그 말이 생각나는데 그 힘든 일들이 많고 뭐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2000년, 3000년대의 그리스나 그런 데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 애성외로 여러분들이 뜨겁게 참여해 주셔서 의미 있는 토론이 됐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